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32살의 경미한 청각장애를 가진 여자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 기막힌 이야기는 단순히 본처의 속을 뒤집은 첨의 이야기만이 아니에요. 본처와 첨이라 할 수 있는 두 여자가 합심하여 바람둥이 남편을 뒤집은 이야기입니다. 두 여자를 이용했던 아들의 행태를 알면서도 함께 대가를 노리던 뻔뻔한 시댁 역시 시원하게 응징한 사이다 스토리이기도 하지요. 저는 4살 때 고열을 심하게 앓고 나서 오른쪽 귀의 청력이 거의 떨어지게 되어 청각장애 판정을 받았어요. 다행히 나름 유복한 부모님의 보살핌 아래에서 남들 이상의 교육을 잘 받으면서 자랄 수 있었네요. 아버지는 커다란 인쇄홍보물 사업체를 운영하셨어요. 장애를 가진 저는 점점 자라면서 남들과 제가 조금 다르다는 것을 알았죠. 남들보다 유복한 환경 속에서 구김살 없이 잘 컸던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신체적으로 남과는 뭔가 다른 구석이 있다는 점은 자랄수록 제가 숨기고 싶은 약점이자 열등감의 이유로 충분했습니다. 친구들과 숨바꼭질을 하며 놀다가도 어둑해진 다음에야 혼자 멀뚱멀뚱 걸어 나왔을 때의 기분은 아무리 절 사랑하는 부모님이라도 알 수는 없는 노릇이었죠.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뭔가 사소한 것들을 놓치면 이 세상에서 나보가 될 것 같은 강박관념이 있었어요. 그래서 전 예민하면서도 내성적인 성격으로 자랐던 것 같습니다. 오른쪽 귀의 장애를 숨기고 싶어서 사람들과 나란히 길을 걸을 때도 전 꼭 그들의 오른편에서 걸었어요. 그래야 왼쪽 귀로 그들의 목소리를 파악할 수 있었으니까요. 또한 다른 사람들의 입모양을 유심히 쳐다보는 버릇도 생겼어요. 미처 놓쳐버린 음성을 따라잡기 위해서 입모양을 익힌 셈이었죠. 그래서 약간 떨어진 곳에서라도 사람들의 입이 움직이는 것만 봐도 그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바로 파악할 수 있었네요. 저는 친구들과 어울리는 대신에 어릴 때부터 크레파스에 그림을 그리고 뭔가를 오리고 노는 것을 좋아했어요. 그런 제 모습을 보고 부모님은 제게 그림과 디자인 공부를 시키셨어요. 물론 딸이 좋아하는 공부를 하는 것이 보기 좋아서였던 이유가 컸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 말고도 아버지에게는 다른 생각이 있으셨던 거죠. 장애를 가진 제가 자라서 회사에 취직해 사회생활을 하는 것보다 당신의 인쇄홍보물 제작 업체를 물려받았으면 하는 뜻을 종종 보이셨네요. 그러려면 미술이나 디자인을 전공시키는 게 필요하다 판단하셨던 거였어요. 아버지의 판단은 결과적으로 옳으셨어요. 다행히 저랑 적성이 잘 맞았고 재능도 나쁘지 않아서 여러 공모전에서 수상도 했습니다. 프리랜서로 일해도 웬만큼 밥 벌어먹을 정도의 경력을 쌓을 만큼의 실력이었네요. 그런데 너무도 안타깝고 슬프게도 제게 아낌없는 사랑을 퍼부으신 아버지가 제 나이 26에 췌장암으로 돌아가셨어요. 평생 아버지의 그늘에서 살림만 하셨고 저를 키우는 일에만 전념하신 어머니가 그 사업체를 물려받는 건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대학교 다닐 때도 틈만 나면 아버지의 회사에 나와 도와드렸던 경험과 창업 초기부터 아버지와 함께 해오신 직원들과의 끈끈한 유대관계가 있었어요. 이것들은 제가 아버지의 사업체를 물려받은 초기에 엄청난 자양분이 되졌죠. 덕분에 제가 아버지의 사업을 물려받은 이후 회사의 매출은 엄청 늘어났어요. 대표인 제가 장애인이다 보니 장애인 기업에 의무적으로 납품을 의뢰해야 하는 공공기관 수주를 중점적으로 공략할 수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저는 건실한 청년 사장으로 여기저기 소문이 나기도 했네요. 그렇게 갑작스럽게 아버지의 빈자리를 메꾸고 낯선 사업을 하다 보니 어느덧 제 나이에 30이 돼 있더라고요. 원체 디자인을 하는 것도 사업체를 키우는 재미도 쏠쏠했지만
저 역시 사람이고 여자인지라 외롭기는 했어요. 물론 제 주변에는 저를 좋아해주는 직원분들도 많았고 장애인들을 후원하는 봉사단체에서 친해진 지인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쁜 와중에도 마음이 따뜻한 누군가를 만나고픈 마음 자체를 포기하진 않았죠. 그러던 제게 한 남자가 어느 날부터 눈에 띄더군요. 기업 홍보물과 백서 같은 것을 제작하는 업체 대표라는 남자와 일적으로 몇 번 만났어요. 처음에는 일로 만났지만 유쾌하면서도 배려심이 깊은 그 남자가 어느 순간부터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요. 국문학을 전공해서 덕분에 글로 벌어먹고 산다며 자연스럽게 너스레를 떠는 그 기획사 대표의 이름은 최영우였어요. 내성적인 저와는 다르게 서글서글 사람들과 잘 어울리고 변죽 좋게 간식 같은 것을 사들고 와 돌리는 그가 내심 반가웠네요. 게다가 아무리 제가 남자를 많이 만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알 수 있었죠. 그가 우리 회사에 자주 오는 이유가 아무래도 저 때문이라는 사실을요. 그게 촉이 아니라 사실이라는 것은 우연찮게 알게 됐습니다. 제가 출근을 하다가 거의 회사에 다 온 길에서 크게 접촉사고가 난 적이 있었어요. 몸이 다치지는 않았지만 자동차가 엔진 부분까지 파열된 생각보다 큰 사고에 내내 몸을 떨면서 차에 앉아 울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디선가 갑자기 나타난 그가 절 차에서 빼내며 저를 안아서 토닥토닥 위로해 주더군요. 경찰이 오고 레카차가 오고 난 이후 저 대신 사고 수습까지 해주는 모습이 그렇게 믿음직스러울 수가 없었네요. 사고 이후 심신의 좀 추스른 후 저는 끊임없이 그 사람을 떠올리는 제 모습을 발견하고 드디어 결심했어요. 되든 안 되든 그에게 제 이런 마음을 고백하자고요. 제 마음을 조심스럽게 알려준 날 그는 안타까운 얼굴로 저를 보더군요. 제가 아직 누군가를 만날 준비가 안 됐어요. 죄송해요. 저는 낙심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이유가 도대체 뭔지 묻고 싶었어요. 제가 많이 부족한 거 알아요. 몸도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좀 불편하고요. 하지만 이런 제 모습이 싫으신 것만 아니라면 저한테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계속 형우 씨가 생각나요. 이제껏 일만 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거란 생각했는데 형우 씨를 만난 후론 이제 일 따윈 하나도 안 중요해요. 아마도 제가 형우 씨를 많이 좋아하나 봐요. 그 사람의 눈빛 또한 절 향해 있다는 건 절대로 착각이 아니었어요. 나를 좋아하는 사람의 눈빛을 못 알아볼 만큼 저도 쑥맥은 아니라 자부했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그가 자신의 절절한 마음을 드러내듯 제 손을 잡더군요. 그리고 한숨을 푹 쉬더니 고백을 하더라고요. 저도 연정 씨 정말 많이 좋아해요. 연정 씨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요. 하지만 저는 이미 한 차례 결혼을 했던 사람이고 이혼을 한 전력도 있어요. 그래서 연정 씨한테 다가가는 게 많이 조심스러웠어요. 혹시 아내분과 왜 헤어지게 된 건지 물어봐도 되나요? 제가 많이 모자랐던 탓이죠 뭐. 제가 사업을 하느라 좀 바빴어요. 아이도 갖지 않은 채 일만 하는 남편이 싫었겠죠. 어느 날 말하더라고요. 제 가장 친한 친구를 사랑하고 있다고. 다시 새 인생 살겠다는 아내를 붙잡을 용기가 도저히 없었어요. 그 후부터예요. 누군가를 다시 만날 용기가 사라졌어요. 한번 실패를 하니 누군들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싶어서. 눈꼬리를 내린 채 처렴하게 말하는 그가 너무 안 돼 보이더라고요. 마음 같아서는 그를 꼭 껴안고 위로하고 싶었네요. 그리고 화가 났어요. 이렇게 진실하고 좋은 사람에게 상처를 준 그 얼굴도 모르는 그 여자가 너무 밉더라고요. 그와 헤어지고 집에 돌아온 날, 저는
제가 아는 봉사단체에서 만난 언니에게 전화로 하소연했어요. 제가 만나고 싶은 남자가 가진 상처를 어떻게 하면 치유할 수 있을까 물어봤네요. 현숙 언니도 한 번 이혼한 경력이 있어서 좋은 조언을 제게 많이 해줬어요. 그냥 우선은 기다려주라고. 정말 마음이 맞다면 결국 서로를 원할 거고 이어질 거라고 하더군요. 그 이후에도 저는 일로도 만났지만 개인적으로도 꾸준히 만나 밥도 먹고 술도 한잔하고 했습니다. 그에게 상처가 아물 시간을 준 다음에도 여전히 저와 만나고 싶지 않다면 과감히 그를 마음속에서도 떠나보내려고 결심했네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저와 함께 식사를 하던 그가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일어났어요. 애써 웃으며 나중에 보자고 떠난 그가 계속 걱정돼서 계속 망설이다가 늦은 밤 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잘 들어가셨죠? 아까는 너무 미안했어요.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면 대답해 줄래요? 대답해줘요. 저 알고 싶어요. 그런데 그는 머뭇거리면서 숨소리만 내더군요. 그러더니 정말 어렵게 말을 꺼내더라고요. 제가 너무 못난 부분만 보이는 것 같아요. 연정 씨, 그냥 우리 그만 만나요. 네? 그게 무슨 소리예요? 도대체 무슨 일인데 그래요? 한참 동안 말하지 않으려는 그를 설득하고 설득했어요. 그렇게 그의 부모님이 운영하는 회사가 보험 결제를 못 막아 부도나기 직전이라는 얘기를 겨우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자존심을 건드릴까봐 걱정이 되어 조심스럽게 얼마인지 물어봤어요. 하지만 그의 부모님이 변통 못한 돈이 몇 억이라는 소리를 듣고 다행이라고 생각했네요. 그 정도는 제가 충분히 해줄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그는 펄쩍 뛰더군요. 목소리까지 떨면서 미안해하는 목소리를 들으니 저는 더욱더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연정 씨한테 너무 창피하고 미안해요. 제가 형우 씨한테 이 정도도 못할까요? 이렇게라도 보여줄 수 있다면 제 진심 보여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형우 씨도 더 이상 피하지 말아요. 우리 그냥 맘 편하게 서로 돕고 기대고 하는 사이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너무 초라하고 가진 게 없어서 그러죠. 저는 그 사람에게 2억이라는 돈을 빌려줬습니다. 물론 금전거래에 많이 걱정을 하는 어머니와 회사 사람들의 근심을 덜기 위해 당연히 차용증을 쓰고 공증을 받는 절차는 거쳤지만요. 하지만 사실 이 돈을 돌려받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제가 사랑하는 남자니까 그를 돕고 싶은 마음은 정말이지 순수했거든요. 그 이후 내성적이고 인간관계에서 소극적이던 제가 그에게 먼저 적극적으로 다가갔어요. 그날부터 우리는 자타공인 연인이 됐네요. 그리고 자연스레 그의 집에 인사를 갔죠. 예비 시부모님은 저를 매우 환영해 주셨어요. 비단 제가 금전적인 도움을 드려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성품이 인자하고 다정다감한 분들이었어요. 그 부모를 보면 그 자녀의 품성도 미뤄 짐작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저는 그와 빨리 결혼식을 올려 한 가정을 이루고 싶었네요. 그런데 생각보다 제 어머니와 회사 사람들의 반응은 뜨뜻 미적지근했습니다. 인물이 준수한 것을 못마땅해 하는 어머니한테는 그냥 웃어줄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가 항상 먹을 것을 사들고 와서 많이 봐왔던 우리 회사의 나이든 부장님들이 그를 의외로 박하게 평가하는 겁니다. 저는 우스갯소리처럼 물어봤어요. 왜 그러냐고, 뭐가 걸리냐고. 제 물음에 아버지랑 창업 초기부터 친구이자 대학 동기였던 부장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남자는 남자가 봐야 하는데 내가 이 대표 아버지라고 생각하고 본다면 그닥 권하고 싶지 않은 남자야. 그런데 뭐 어차피 결혼할 거면 내 말 너무 세게 듣진 말고. 그냥 부장님이 그이 좀 좋게 봐주시면 안 돼요? 성격 너무 좋잖아요. 모든 사람들한테 다 잘하고 친절하고요. 요새 저런 남자 어디에도 없어요. 그게 이 대표한테만 잘하면 내가 뭔들 말해? 김미수 씨한테도 잘하고 유정은 대리한테도 너무 잘하는데 남자가 뭐 그리 웃음이 예뻐. 하지만 저는 부장님의 말을 간과하고 결국 그와 결혼식을 올렸어요. 결혼을 하면서도 전처에게 미자료로 살던 집을 팔아 절반 이상 떼어줬다는 그이에게 집이니 혼순이 같은 것들로 부담 주기가 싫었습니다. 그래서 신접살림은 제가 살던 30평형대 아파트를 새로 꾸며 살기로 했어요. 그렇게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을 다녀온 날, 신혼여행지에서 어머님을 드리기 위해 사온 명품백과 홍삼 제품들을 바리바리 싸서 들고 시댁을 먼저 방문했죠. 그런데 그때부터 뭔가 쎄하고 이상한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말로는 제가 내민 선물을 보고 고맙다 하면서도 어머니는 계속 실망한 표정을 지어 보이는 게 아니겠어요? 그리고 아버님도 홍삼은 상노인들한테나 주는 선물 아니냐며 제가 보는 앞에서 쓱 밀어놓으시더군요. 그러면서 은근히 돈으로 달라는 듯한 뉘앙스로 말하는 두 분은 상견례장과 결혼 전에 봐왔던 소탈하고 다정다감한 분들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저는 손살에 친다고 제가 사간 선물을 다시 갖고 오기는 뭐해서 각각 50만 원씩 100만 원을 용돈으로 더 드리고 왔어요. 괜히 좀 서운하고 기분이 나빠서 신혼집에 들어갔는데 남편이 머뭇거리다가 잠깐 친구들 좀 만나고 오겠다며 외출 준비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너무 피곤하지? 좀 쉬고 있어. 친구들이 간만이라고 보자고 하네. 나도 결혼식에 참석해준 거 고마워서 한턱 내야 할 것 같기도 하고. 신혼여행에서 오자마자 바로요? 그건 며칠 후에 가져도 되는 거잖아요. 그래도 할 건 해야지. 남자들 세계에서는 그런 거 안 챙겨도 욕먹어. 정 힘들면 장모님네 가서 쉬고 있어. 그 말을 하는 남편의 얼굴에 내 천자가 그려졌어요. 제가 알던 제 말을 존중해주고 살가웠던 사람의 표정이라고 하기에는 그 간극이 너무 커서 순간 두려움이 생길 정도였습니다. 원래 제게 경어체를 쓰는 모습이 좋았던 저로서는 신혼여행지에서부터 쉽게 말을 놓는 남편에게 아쉬움을 느꼈어요. 하지만 연상인 남편이 계속 제게 말을 높이는 것도 이상하다 싶어서 놓으라 했더니 금세 놓는 남편의 모습에 좀 서운했네요. 그런데 반말에 이렇게 짜증 섞인 톤을 섞으니 남편이 아주 권위주의적인 사람으로 보여서 걱정이 됐어요. 가슴이 너무 두근거려 쌩하고 나가는 그 일을 더 잡을 엄두도 안 나더라고요. 혼자 속상한 마음에 눈물을 흘리다가 어머니에게서 걸려온 전화를 받게 됐습니다. 네, 지금 집에 들어왔어요. 연점아, 혹시 너 우니? 아니, 그냥 낯선 집에서 있으니까 엄마가 많이 보고 싶어서. 시집까지 갔는다. 우리 연정이 아직 애기구나. 원래 싱숭생숭하고 그래. 그래도 너 좋다는 최서방이랑 알콩달콩 살 생각하면서 기쁘게 지내. 알았지? 도저히 친정 어머니한테 제 이런 혼란스럽고 두려운 마음을 말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현숙 언니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회생활 빼고는 남자의 숙맥인 저보다는 그래도 언니가 더 잘 알 거라 생각했죠. 언니 저예요. 어머 연정씨, 잘 갔다 왔어? 어때? 좋았어?
뭐, 그냥 그저 그래요. 뭐야. 한창 쉬는 단검에 빠진 사람치곤 목소리에 너무 힘이 없다. 무슨 일 있어? 언니, 그냥 제 생각이고 느낌이긴 한데요. 결혼이 원래 이런 건가요? 제가 알던 시어머니와 남편이 아닌 모습들이 불쑥불쑥 보여서 좀 심란해요. 그러고는 제가 겪었던 시어른들의 모습이나 신랑의 태도에 대해 세세하게 상담하듯이 털어놓았습니다. 가만히 듣던 현숙 언니의 침묵이 이상하게 길어진다고 느꼈을 찰나 언니가 잠긴 목소리로 이렇게 묻더군요. 신혼이고 연애 기간이 긴 것도 아니니까 앞으로도 더 서로 알아가면 돼. 하지만 좀 이상하긴 해. 아, 오해하지 마. 연정 씨 얘기 들으니까 자꾸 전 남편이랑 전에 시댁 사람들 생각이 나서 말이야. 나도 그랬거든. 언니, 실례가 안 된다면 물어봐도 돼요? 어떤 식으로 이상했는지? 뭐 별건 아니었는데 문득문득 이 사람들이 내가 알던 사람들이 맞나? 내가 사랑하던 모습들은 다 어디로 갔나? 멍하게 의심만 하다가 뒤통수 맞았잖아. 자주적으로 웃던 현숙 언니가 제게 담부조로 말했어요. 제발 내 노파심이면 좋겠지만 사람 일이라는 게 모르는 거니까. 혹시 남편이나 시댁 사람들이 금전적으로 명의를 빌려달라고 하거나 뭘 요구하면 작은 건 들어주더라도 큰 것들은 들어주지 말고 자세히 알아봐. 이런 말 이상한 줄 알지만 자긴 내가 겪었던 사정 누구보다 잘 알잖아. 그렇습니다. 현숙 언니는 전 남편과 전 시댁 사람들한테 거의 사기 수준으로 당해서 돈도 잃고 명의를 빌려주는 바람에 사업체도 잃어버린 경험이 있었어요. 그래도 부유한 친정 덕분과 당찬 언니의 성격으로 요즘 사업체가 다시 잘 되고 있다고 해서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었거든요. 아무래도 난생 처음 마음을 나눈 남자와 바로 결혼한 저보다는 남자 보는 논이 있는 현숙 언니의 말을 따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아는 만큼 보이는 법이라고 했나요? 안 그러고 싶지만 뭔가 미심쩍은 느낌을 가진 이후부터 따지고 보듯 살펴보니 조금씩 알겠더군요. 아무래도 남편과 시댁의 태도가 예전과는 영 다르다는 것을요. 연애 기간이 짧아서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던 것일까요? 그때 보여준 성실하고 다감한 성격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걸핏하면 남편은 작은 일에도 다혈질적으로 윽박을 지르기도 하는 겁니다. 뭔가 집안에서 함께 결점을 지어야 하는 일을 의논하려고 해도 자기 의견만 내세우고 따르지 않으면 며칠을 삐쳐서 말도 안 하는 옹졸한 모습까지 보이더라고요. 시부모님들은 또 어떻고요? 남편 없이 일하느라 바쁜 점만 호출해서 집안 행사를 치르게 하지를 않나. 어느 집 며느리는 호텔 숙박권을 해줬다. 피부 마사지 회원권을 끊어줬다 하면서 대놓고 바라시는 것에 대해 노래 부르시는 겁니다. 물론 그 정도는 못 해드릴 것도 아니어서 해드렸어요. 하지만 문제는 그 태도였습니다. 뭔가 당연하다는 듯 마치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받듯이 저를 대하는 모습들 말이에요. 시부모님 때문에 속상한 것을 조심스레 남편에게 얘기해도 남편 역시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이더군요. 오히려 저를 예민한 며느리 취급했어요. 사실 이 모든 것은 제가 생각하던 결혼의 모습이 전혀 아니었어요. 사이좋은 저희 부모님에게도 있었던 보통의 가정에서 있음직한 흔한 고부 갈등이나 부부간의 다툼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뭐라고 해야 할까? 거의 일방적으로 퍼부어지는 억울한 상황들이 자꾸 반복이 되니까 결혼을 왜 했나 싶고 너무너무 후회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현숙 언니가 경고한 상황들이 점점 생기면서
남편에 대한 불신감도 점점 커져갔어요. 남편이 자기 기획사를 이전하고 좀 확장하고 싶다며 제 사업체가 있는 건물을 담보 삼아 대출을 원하더라고요. 그 건물은 제 것이 아닌 어머니 명의였지만 자꾸만 제게 장모님한테 말해서 변통해보라고 종용했어요. 불현듯 현숙 언니가 말한 상황들이 반복이 되니까 더 역시 남편에게 좋은 말이나 표정이 나가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그럴 때마다 자기 분에 못 이기는지 친구들을 만난다며 휙 나가버리고 아니면 시댁에서 자고 오겠다며 집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또 남편이 시댁에 간 날은 꼭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가 번갈아 가면서 제게 전화했어요. 얘 아가, 넌 어떻게 된 애가 남자를 밖으로 돌게 만들어? 너 그러다 쟤 바람나더라도 그건 네 책임이 큰 거 몰라. 점을 붙이게 해줘야 말이지. 수긋하게 말도 잘 듣게 생기고 내 아들한테든 우리한테든 잘할 것처럼 굴더니만 처음 보여줬던 그 모습은 내숭이었던 게야?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지금 누가 누구한테 호통을 치고 야단을 쳐야 하는지를 모르시더군요. 시어머니가 이렇게 나오신다면 올바른 어른이 하나라도 있어야 하는데 중간에서 아들을 바른 길로 잡아줘야 할 시아버지 역시 저만 탓하셨네요. 어차피 부부는 한 운명체야. 경제적으로도 같은 운명체고. 사실 남자가 오히려 밖에서 더 잘 나가야 그 집안은 잘 되는 법이다. 너보다는 사업체 운영 경력도 긴 네 남편한테 맡겨. 젊은 나이도 아닌데 얼른 애 낳을 생각부터 해야지. 한 구절 한 구절 모두 제 심장을 꼭꼭 쑤시고 제 뒷목에 무거운 추 하나씩 달려놓을 말씀들만 하시더라고요. 이 결혼을 계속 지속하는 것이 맞을까 점점 의구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결정적인 것은 남편의 태도가 가장 컸습니다. 그이는 우리가 결혼한 지 몇 달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도 혼인신고를 할 생각을 전혀 하지 않더라고요. 사실 이러면 여자는 별별 상상을 다 할 수밖에 없잖아요. 제가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지 않아서 이러나 싶어 화도 났고 심란하기도 했네요. 그냥 어차피 평생 같이 살 사람이니까 도와줄까 싶은 약한 마음도 들었죠. 남편과 정상적인 대화를 할라치면 그이는 회피하거나 버럭버럭 성질만 냈어요. 이 사람이 초혼인 절 위해서 좋아하는데도 불구하고 결혼은 거절했던 그 순애보를 가졌던 사람이 맞나 싶더군요. 그리고 가장 제가 견디기 힘든 것은 대화를 하자며 말을 꺼내기가 무섭게 내가 자기를 질리게 한다며 쏘아붙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고 나면 밖으로 나가서 몇 시간이고 안 들어오기 일쑤였네요. 그렇게 제게 화를 내고 나간 그 사람은 연락을 끊고 잠수를 타는 것이 어느 순간부터 일상이 되었어요. 그럴 때마다 전 그이가 사고가 났나 나쁜 생각을 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으로 피가 바싹바싹 터들어갔네요. 그런데 거의 반나절 후 제 걱정이 무색하게 멀쩡하게 화가 풀려서 들어오면 정말 온몸에 힘이 쫙 빠지더군요. 더는 이렇게 살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남편의 재킷에서 여자 화장품 자국들을 봤어요. 립스틱 자국과 분가루들이 뭉개진 재킷을 보자마자 저는 이 사람에게 다른 여자가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정말 이 사람은 저를 어디까지 극단으로 몰고 갈 건지 이제는 궁금해질 지경이었어요. 하지만 악에 바치는 감정과는 별개로 너무도 슬프고 괴로웠어요. 제가 난생 처음 먼저 마음을 주고 제 모든 것을 다해 사랑한 남자가 절 배신했다는 사실은 제게 큰 상처가 됐으니까요. 너무도 괴로웠지만 차마 이 얘기를 친정어머니에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또 현숙 언니에게 울면서 전화했어요. 놀란 언니는
제가 사는 동네에 와서 함께 술을 마셔주더군요. 저는 이때껏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말해줬고, 현숙 언니는 한숨을 크게 쉬며 제게 본인의 경험담을 좀 더 세세하게 이야기해 주었네요. 과거 현숙 언니의 남편도 그렇게 신혼 초부터 바람을 피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게 뭔 줄 알아? 내 사업체 다 들어먹고 단물 쏙쏙 다 빼먹고 그렇게 헤어졌는데 어디서 내가 다시 재기했다고 들었는지 나한테와 합치자고 자꾸 졸라. 맨날 찾아와서는 아주 갖은 쇼를 다 한다. 어서 빨리 이사해야겠어. 연정씨, 진짜 잘 생각해야 돼. 그런 남자는 절대 바뀌질 않아. 그리고 사람 고쳐 쓴다는 생각 자체도 버려. 한번 쓰레기는 고쳐 써도 쓰레기더라. 현숙 언니의 조언은 제 머릿속에 콱 들어박혀서 오래도록 남았습니다. 그런데도 전 무슨 미련이 있었는지 조금만 하며 그 사람을 참아냈네요. 남편은 저와의 싸움에서 어떤 패턴을 가진 행동들을 꼭 했어요. 저와 싸운 후에는 제 탓을 하고 악화된 관계를 핑계대면서 꼭 밖으로 나돌더군요. 전 그럴 때마다 몰래 도보든 차로든 그 사람을 쫓아가 봤습니다. 그러기를 수십 번. 저는 곧 남편이 정말 조심성이 엄청나게 많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중간에서 사라지는 그의 행적을 번번이 다 쫓아갔던 날은 없었어요. 이렇게 미친처럼 남편의 뒤를 받고 모든 생활이 피폐해지는 것이 힘들어 제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혼을 결심하려고 마음먹은 날이었습니다. 시댁 식구들로부터 그들 집안 행사를 위해 500만 원 정도 내놓으라는 닥달을 당한 다음날 아침이었나? 아마 그날도 남편은 대출금과 관련해서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했었죠. 당연히 전 거절했고 또 남편은 당연하게 화가 난 얼굴을 해서는 어딘가로 나가더군요. 저는 정말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큰 마음을 먹고 그를 쫓아갔어요. 중간에 몇 번 놓칠 뻔했지만 자동차를 타고 겨우 남편을 쫓아갈 수 있었네요. 그리고 남편의 차가 어느 주택가에 주차하고 한 단독주택으로 들어가는 것을 본 후 저 역시 차를 세우고 그 집 앞으로 갔어요. 가슴이 벌렁벌렁거리고 심장이 피부 바깥으로 뚫고 나올 것처럼 뛰었지만 용기를 내어 그 단독주택의 문을 슬쩍 밀었죠. 다행인지 불행인지 문이 열려 있더군요. 저는 남편의 불륜 현장을 목격할 거라는 끔찍한 사실에 도망치고 싶은 마음도 반 이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진실도 파헤치지 못하고 가버린다면 엄청난 후회와 미련이 남을 거라는 사실을 알기에 두 눈 꼭 감고 그 집 마당 안으로 들어갔네요. 그때 제 눈에 기함할 만한 물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마당 앞에 만들어진 파라솔과 의자 위에 제가 신혼여행에서 사왔던 시어머니의 명품백과 시아버지한테 드린 홍삼 선물들이 내팽개쳐져 있더군요. 정말 헛웃음이 나왔고 저를 기만한 것이 이번이 아니라 아마도 신혼여행 혹은 저희의 결혼 이전부터 시작됐다는 추론이 저를 꼭지 돌게 만들었어요. 통유리 창문으로 거실이 훤히 보이더군요. 정말 두 눈으로 확인하고 싶지 않은 불륜 현장을 볼 거라 생각했는데 제가 상상한 것과는 다른 풍경들이 나왔어요. 그곳에서 남편이 어떤 여자와 실랑이를 벌이더군요. 그 여자의 얼굴은 남편에게 가려져 보이지 않았는데요. 남편이 그 여자를 껴안으려고 하는데 앙탈을 부리는지 아니면 완강히 거부하려는지 그 여자가 남편의 몸을 밀치며 휙 들어가더라고요. 남편이 황급히 그 여자가 들어간 방문을 이리저리 돌려보지만 잠겨 있는지 열리지가 않더니 그 앞에 대고 뭐라 욕을 했어요. 저는 남편의 입모습을 보고 천천히 읽어내다가 이내 그이가 무슨 말을 하는지 깨닫고 충격을 금할 수가 없었네요.
오래도록 타인의 입술을 보면서 그들이 뭔 말을 하는지를 오랜 시간 파악했던 전 남편이 소리치는 그 말들을 정확히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분명히 이렇게 말했어요. 나 이제 마누라랑 이혼할 거야. 우리 다시 시작해. 나는 아직도 너 사랑한다고.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곧 남편이 그 집에서 나올 것 같아 저는 불이 나게 골목에 세워진 제 차에 시동을 걸고 황급히 벗어났어요. 저희 신혼집에 들어가는 것도 너무 무서워서 결혼 전 친정 어머니와 함께 살았던 아파트 주차장에 차를 세워놓고 한참을 통곡했네요. 그렇게 한참을 울고는 통통 부은 두 눈으로 저는 친정집에 가는 대신 아침에 갔던 그 여자 집으로 다시 향했습니다. 주변을 살펴봤더니 남편의 차는 없더라고요. 꼭 있더라도 이제는 정말 이판사판이라는 생각으로 배를 눌렀어요. 택배기사입니다. 카드 발급돼서요. 이건 본인 사명이 필요해서 잠깐 나와주셔야 돼요. 문이 열리는 그 찰나의 순간 제 가슴이 터질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정말 믿어지지 않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안에서 나온 여자는 제가 아주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어머, 연정 씨? 연정 씨가 카드 배달 온 거야? 언니가 왜? 언니였어요? 언니를 보자마자 다리에 힘이 풀려 저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어요. 그 안에서 문을 열고 나온 사람은 다름 아닌 현숙 언니였던 겁니다. 새하얗게 질린 채 부들부들 떨리는 목소리로 묻는 저를 보고 뭔가 곰곰이 생각하던 현숙 언니가 절 따라 바닥에 쪼그리고 앉았어요. 그리고 제 두 손을 부드럽게 쥐면서 이렇게 묻더군요. 그럼 그 새끼, 아니, 그 남자랑 결혼했다는 게 연정 씨였어? 무슨 이런 개떡 같은 우연이 다 있나. 정말 연정 씨였구나. 이 새끼는 이런 고운 여자 만났으면 마음 잡고 다시 잘 살 것이지. 아니다, 실언했다. 연정 씨, 어서 그 새끼랑 헤어져. 그 남자랑 그 집구석 것들이랑 아예 상종을 마. 일단 진정하고 일어나봐. 우선 우리 집에 들어가자. 같이 집에 들어간 우리 두 사람은 그동안 못다한 이야기를 풀어봤어요.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제가 금전적으로 도움이 될 것 같은 여자의 촉맥이고 하니까 그 사람과 그 시댁이 들러붙었던 거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더는 얼토당토하는 요구들을 안 들어주니 이내 본 모습을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게 저와 뗀뗀한 사이가 되자 어차피 혼인신고도 안 한 상태겠다. 다시 현숙 언니의 사업도 잘 된다는 소문이 들려오겠다. 언니에게 지속적으로 재결합 요구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와, 이거 진짜 개끼네. 그 집안도 한통속으로 개차 만들이고. 연정씨, 그냥 내가 말한 것처럼 어서 이혼해. 나도 남의 개인사에 감나라 배나라 하는 거 정말 싫어하는데 이번엔 내 조언 들어. 그동안 저를 간보고 있었는진 몰라도 저희 아직 혼인신고도 안 했어요. 저랑 현숙 언니는 서로 신세한탄도 하다가 서로를 위로해주기도 하다가 그렇게 현숙 언니네 집에서 잠들었고 다음날 우리 두 사람은 그 인간이 함께 있다는 시댁으로 향했어요. 우선은 제가 먼저 들어가서 얼굴을 보고 단판을 지을 결심이었고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현숙 언니가 절 지원 사격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큰 결심을 하고 들어간 시댁에서는 시부모와 시누이 그리고 그 인간이 과일을 먹으면서 절 멀뚱멀뚱 쳐다보더라고요. 예전 같으면 저들끼리 똘똘 뭉친 모습에 소외감과 서운함을 느꼈을 테지만 저는 오히려 저와 선을 긋는 저들의 모습에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내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이야기를 꺼낼 수가 있었네요. 말씀드릴 게 있어서 왔어요.
마침 다 모여있으니 잘 됐네요. 너는 매정하게 어른들께 안부도 안 묻고 너희 부모가 그렇게 가르쳤니? 내 아들이 오죽하면 이렇게 바깥으로 돌까? 이게 다 여자가 안에서 못해서 그런 거 아니야? 우리 오빠 지금 처녀 장가도 될 수 있을 만큼 능력도 좋고 인물도 좋은데 언니처럼 그렇게 하나 있는 사람이 너무 뻣뻣한 거 아니에요. 시집 가면 그 집 귀신이 된다고 하는데 꼴랑 돈 좀 있다고 돕지도 않고 유세만 떨고. 그게 다 바깥 사돈이 안 계셔서 그런 거 아니야. 자보로 집안에는 나처럼 남자 어른이 있어야 하는데 본바가 없어서 그런 게지. 정말 개소리들이 난무하더군요. 듣다 보니 벌렁거리던 가슴이 차갑게 식었고 저는 제 할 말을 따박따박 뱉어낼 수 있었네요. 저희 부모님은 저 부독하지 않게 가르치셨어요. 남의 돈은 떼어먹어선 안 된다고 하셨고 누군가와 한 맹세나 약속은 반드시 지키라고 가르치신 분들이세요. 제가 가진 장애는 장애일 뿐이지 그게 흠결이나 하자는 아니에요, 아가씨. 그리고 이 집안에는 아버님 같은 남자 어른들만 있어서 그래서 이 남자가 이따위로 막무가내 사기꾼이랬나 봐요. 참 잘 가르치셨네요. 어머, 얘 지금 뭐라니? 미쳤나 봐. 아주 이제 시어른들한테 막 나가겠다 이거야. 제가 하는 게 막 나가는 거라면 그 집 식구들이 제게 하는 행동은 뭘까요? 사기, 기망, 불이익. 너무 한 게 많아서 이름도 다 못 붙이겠네요. 저는 형우 씨랑 오늘부로 같이 살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 제 집에서 나가주세요. 안 그러면 주거 침입죄로 신고하겠습니다. 이때쯤 되자 처음에는 황당해하던 남편의 표정이 점점 당황한 기색을 띠더군요. 여보, 그게 무슨 소리야? 아니, 우선 진정해. 왜 이렇게 흥분부터하고. 입 다물고 제 말부터 들어요. 당신은 제게 빌려간 2억 원도 변제 기간 내 반드시 갚아야 할 거예요. 안 그러면 사기죄로 고소할 테니까. 우리 부부야. 부부끼리 이게 무슨 말이야? 호적상 우리 남남이고 뭐 사실혼이라고 해도 그 출발선이 속에서 결혼하고 금전을 편취하려고 한 결혼이면 충분히 사기죄 성립한다고 보는데요. 이건 법원 가서 물어봐요, 우리. 사이좋게. 제가 꼿꼿이 노려보면 말하니까 얼굴이 벌겋게 상기된 남편이 버럭 화를 내더군요. 여차하면 저를 칠기새처럼 손까지 허리춤에 올리면서요. 자기가 좋다고 빌려줄 땐 언제고. 호적 신고 안 해서도 삐진 거라면 당장 오늘이라도 가서 하면 돼. 이게 웬 소리냐, 버릇없게. 당장 부모님한테 사과해. 새언니, 어서 사과해요, 우리한테. 원래 이런 사람이었는데 그 실체를 모른 제 눈이 똥눈이었던 거죠. 너무 기가 막히면 말이 안 나오는 법이죠. 제가 가만히 있으니까 승기를 잡았다고 생각한 남편과 시댁 사람들이 벌떼처럼 절 에워싸고 위협적으로 한두 마디씩 말했어요. 감히 누굴 사기꾼으로 몰아? 증거 있어, 증거? 내 귀한 아들 이렇게 팔목 잡을 줄 알았다면 이 결혼 안 시켰다. 평생 혼자 살 몸 구제해준 것만으로도 고마운 줄 알아야지. 그런데 그때 현숙 언니가 나타나 그들의 기세를 꺾어버렸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전 부인과 전 며느리의 등장에 다들 낯빛이 퍼렇게 질리더군요. 저는 천군만마를 얻은 듯 기뻤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으려는 저의 팔을 현숙 언니가 잡아주니 그 사람들의 두 눈들이 화등잔만하게 커졌고 이내 그 입들이 조용해졌습니다. 정말 객기들 짖는 소리 때문에 시끄러워서 살 수가 없네. 연정씨 사기당했다는 증거는 제가 잘 찾아서 법 앞에 내밀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한번 여러분한테 당해봐서 빠삭하잖아요. 어디 한번 또다시 여자들 등쳐먹으려고
신성한 결혼 갖고 장난질 쳐봐요. 그땐 당신들 배를 아주 콩밥으로 꽉 채워줄 테니까. 연정이랑 당신이 어떻게 안 해서요? 이것들이 처음부터 짜고 나를. 모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하더니. 연정이는 내 동생 같은 아이야. 아니, 이젠 내 동생이야. 다시 한 번만 더 연정이 건드리면 내가 가진 돈이랑 인맥이랑 전부 다 동원해서 이 집안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릴 거야. 알았으면 다들 고개 끄덕여. 내성적인 저 대신 화끈하게 다다다 쏘아붙이던 현숙 언니가 저를 데리고 그 집을 빠져나왔어요. 저는 그제야 겨우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만감이 교차했고 그제야 맘 놓고 엉엉 울 수 있었죠. 그 이후 어떻게 됐냐고요? 마음 같아서는 혼인빙자 사기죄로 걸고 싶었지만 그 집안과 더 이상 얽히는 것이 진절머리가 났어요. 어떤 식으로든 얽히고 싶지 않아서 빌려준 제 돈을 받고 그 집안 식구들을 제 집에서 내보내는 선에서 끝냈습니다. 현숙 언니는 정신적 위자료도 소송 걸어서 받을 수 있다고 장담했지만 그 인간들한테 뭘 받고 싶지도 않았고 그 더러운 돈을 만진다는 것 자체도 끔찍해서 거절했죠. 그리고 저는 지금 현숙 언니와 아주 절친이 됐네요. 당분간 아마도 제 인생에서는 남자는 없을지도 몰라요. 그러면 또 어때요? 저는 사랑하는 어머니도 있고 저를 신뢰해주는 믿음직한 제 직원들도 있는걸요. 집도 있고 돈도 있고 일도 있고 그리고 가족 같은 제 절친이 있어서 하나도 아쉬운 게 없습니다. 가족 말고도 든든한 내 편이 하나쯤은 이 세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지금 너무너무 행복하네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날 사랑하고 배려해주는 내 편이라는 확신이 들 때까진 섣불리 누군가를 사랑하지 마세요, 절대로. 지금껏 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썰맘 사연에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기다리면서 구독, 좋아요, 고민은 물론 알람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함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